올라갔다 꺾일 거냐, 아니면 계속 고공행진이 계속 갈 거냐, 이 문제를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이게 유엔에서 나온 건데, 식량 가격이 지금 그러니까 폭등하잖아요. 식량 가격이 폭등하는데, 이 식량 가격 폭등이 새로운 기록을 이제 가고 있다고 그러는데, 자, 세계 식량 가격 지수입니다. 이것도 비슷하게 올라갔잖아요? 이것도 꺾였습니다. 진정이 됐었어요.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속이 안 됐었어요. 그러니까 연준이 긴축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공격적으로. 근데 이제 이건 지금 아직까지 계속 올라가고 앉아 있는데, 이게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끝날 것이냐.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향후 이제 이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향후 이제 상황이니까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건 결국 국제적인 협력이 없어요. 전쟁 종식을 하기 위해서 어쨌든 평화협정을 맺고 이렇게 해가지고 끝내면 이게 진정되죠. 꺾입니다. 근데 그거 안 만들고 계속 장기전 가고 계속 무기 대주고 서로가 가냐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네? 자, 이거 밀 가격입니다. 유럽 사람들 다 밀 먹고 살잖아요. 서양 사람들요. 밀 가격 비싸게 갔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꺾였어요. 꺾였다고 봐봐야 돼요. 지금 10년 전입니다. 자, 그 결과 제니 옐런 미국 연준 의장이 있었죠. 이전에요. 오바마 때요. 지금은 재무부 장관이죠. 하원 금융위원회 가가지고 최근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러시아 침공이 세계 경제에 엄청난 그러니까는 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꼭 낱말 얘기하듯이 하고 있는데 이거 미국 책임도 있는 거예요. 미국이 아까 얘기했듯이 러시아라든가 한쪽에서 볼 때는 뭐냐면 나토가 계속 동진을 하면서 러시아 압박하니까 러시아 코너에 몰리다 보니까 러시아도 자의적인 차원 속에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선택을. 이런 쪽을 얘기하잖아요. 그쪽은요. 우리가 동의를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그러니까는 미국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서유럽을 자기 편으로 더 강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서유럽이 저는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서유럽의 엘리트들이 정치적인 엘리트들이 미국한테 이번에 뒤통수 되게 맞았다 우리가 이런 생각할 것 같아요. 결국은 뭐냐면 미국보다 서유럽의 피해가 심하거든요. 우크라이나가 붙어있는 데는 서유럽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이 자기 이익을 가기 위해 가지고 러시아 압박시키기 위해 가지고 나토를 매개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서유럽이 그 비용을 지금 많이 지불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거든요. 형국인데 국제 상황 속에서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자기 국민들의 이익이라든가. 자, 일본 같은 경우 보게 되면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일본이 지금 우리가 엔화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죠. 날개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얼마까지 갔냐? 1달러당 130엔 근처까지 갔습니다. 129엔 근처까지 지금 오늘 어저께 이렇게 가고 있죠. 이 129엔이 언제 때 환율이냐면요. 엔화 가치냐면요. 20년 전. 정확하게 20년 전입니다. 2000년대 초요. 그러니까 아베가 집권해가지고 엔화를 엄청 찍어냈잖아요. 엄청 찍어냈거든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엄청 찍어냈는데 그때는 막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 떨어뜨려 갔던 거예요. 근데 이 엔화 찍어내는 것을 지난해부터 이게 부작용이 심하다 보니까 더 이상 안 찍어내고 있었어요. 안 찍어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러니까 안 찍어내도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막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려 하다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문제는요. 이게 근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뒤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독일 경제 지금 굉장히 안 좋습니다. 우리가 서유럽에서 제일 좋다는 경제가 독일 경제잖아요. 근데 독일 경제가 지금 가장 좀 상황이 안 좋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가장 회복 속도가 늦은 나라가 독일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자, 물가는 폭등세입니다. 물가 폭등세가 지속되고 있죠. 이게 독일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독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그냥 알러지적인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20세기 초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겪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하게 되면 아주 그냥 아주 발작을 일으킨 사람인데 지금 뭐 생산자국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다 보니까 원자재 이런 가격이 폭등하니까는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뭐 그러니까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이제 독일의 이제 그러니까 저건데 독일의 이건데 그러니까 이게 원자재 가격들 석유를 포함해가지고 하는 것들 여기 이 파란색도 있고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도매가격은 빨간색이 있는데 쫙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멈추세 지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신흥국가들입니다. 신흥국가는 이중적인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전쟁 같은 게 일어나게 되면은 선진국가들이 덕을 보는 게 뭡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되게 안전자산으로 자산을 다 재배치하잖아요. 안전자산으로요. 그래서 달러하고 강세가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강세가 되고 그러는데 신흥국가들은 뭐냐면은 원자재 가격이 막 올라가고 앉아서 죽겠는데 물가 올라서 죽겠는데 거기다가 자기들 통화 가치까지 떨어져. 통화 가치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그러니까 충격을 받는 거예요. 석유 가격이나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수입물가가 오르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 통화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또 이제 더 올라가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 보시게 되면은 물가 상승률인데 여기 빨간 박스까지가 개동기에 이 일종이에요. 신흥국가들이죠. 이쪽은 선진국이고 물가 상승률도 차이가 이렇게 심한 거예요. 인플레이율도 신흥국가들이 굉장히 높고 선진국가들은 상대적으로 낮고 중국만 빼놓고 이렇게 낮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신흥국가들은 그러니까 이런 위기가 발생할 때 자기 통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그 이중적인 충격을 받는 거죠. 이게 신흥국가의 비극인 겁니다. 네? 비극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좀 본론으로 좀 돌아가서요. 상승률이 높다 보니까 돈줄을 조이는 거 아닙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긴축을 한다는 게 돈줄을 조이는 거잖아요. 조이는데 문제는요, 심각성은요. 이걸 전문가들이 그냥 가볍게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물가 오르게 되면 기본적으로 긴축으로 이제 처방을 해요. 긴축으로 돈을 이제 회수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는 거죠. 팬데믹 상황에서도 워낙 돈이 많이 찍어냈으니까는 공급했으니까 회수하는 것도 맞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경제학에서요. 하나는 뭐냐면 수요 측면에서 그러니까는 물가를 끌어올리는 게 있어요. 수요 측면. 수요 측면은 뭡니까?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해가지고 물가가 끌어올리는 거. 되게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 사람들이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바로 그 측면입니다. 돈을 많이 찍어내가지고요. 그런데 또 한 측면은 뭐냐면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때. 공급 측면에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석유를 공급하는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예? 아니면 밀 작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거나, 생산 측면에서 차질이 생겼을 때 그러니까요. 그럼 공급 측면은요, 돈 찍어낸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돈을 회수한다고 해가지고 석유 가격이 떨어질 것 같습니까? 석유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전쟁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지금요. 돈 푸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지금 올라간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냐면은 이 통화 당국은 기본적으로 이 물가 방어를 해야 되는 책무를 갖고 있다 보니까 물가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너 중앙은행에 뭐하고 앉아있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한데 이런 압박을 받으면요 되게 하는 게 뭐냐면 긴축이에요. 긴축이라는 건 뭐예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금리 올리는 거, 또 하나는 풀었던 돈들을 회수하는 거죠. 회수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 문제는 이게 그러니까 처방책이 아니라는 얘기. 지금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못 잡으면서 돈을 회수하게 되면 돈 쓰기 힘들어지죠. 금리 올리면 돈 빌린 사람들 이자 부담 증가하죠. 경제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못 잡으면서 경제도 안 좋아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이걸 진정시키지 않는 상태 속에서 긴축만 하게 되면은 안 좋은 거 두 가지가 다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위 스태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제가 그래서 긴축은 강요된 긴축이다. 강요받는 긴축이다 이거예요. 분위기상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으니까는 그냥 긴축에 내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 예? 뭐라도 해야 되겠으니까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해법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법이 아니라는데. 돈을 그러니까 해소한다고 해서 물가 인플레이를 잡는 데는요, 효과 거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밀가격 오르는 거, 원자재 가격 오르는 게 이게 돈 많이 풀려서 오른 거냐고요. 앞에 쭉 얘기한 것들이. 유가 올라간 것들이요.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금융위기 이후 때는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안 올라갔었어요. 돈을 엄청 푼데도.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이 연준이 그러니까는 2008년도에 금융이 터지고 나서 2015년부터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2015년에 한 번, 2016년에 한 번 굉장히 느리게 진행했었죠. 2018년에 4번이나 올렸다가 미국 주식시장이 발작을 일으키니까 다시 3번이나 내렸죠. 2019년도에 팬데믹 이전에.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도 됐던 이유가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목을 좀 잘못 적어놨습니다. 누가 미국의 긴축을 강요하는 거야? 연준이 굉장히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쏟아내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저는 그건 너무 단순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스스로가 선택한 거예요. 미국 스스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요. 미국이 전 세계에서 경제에 있어서 가장 그러니까 파워가 큰 나라인데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이걸 완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자, 이게 이제 이게 미국의
중앙은행 연준이 그러니까는 이 찍어낸 통화량을 우리가 흔히 말해 자산 규모인데 찍어낸 통화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니까는 금융위기 직전까지는요 한 9천억 달러가 안 됐었어요. 수십 년간요. 연준이 찍어낸 돈 규모가요. 그러니까 금융위기 터지고 나면서 한 4조 5천억 달러까지 찍어냈습니다. 아니 총 찍어낸 게요. 그러니까 3조 6천억 달러를 더 찍어냈던 거예요. 금융위기 터지면서요. 터졌는데 이거를 금융위기 전까지, 팬데믹 전까지요.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해가지고 이게 2019년도 말, 2020년 초까지 됐으니까는 한 12년 동안에 그래서 이게 2015년부터 이제 해소하기 시작하는데 해소한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3,500억 달러 해소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18%도 해소 못한 거예요. 찍어낸 돈에 금융위기 이후에 찍어낸 돈에. 그리고 나서 다시 팬데믹 터지면서 다시 찍어냈죠. 그때 찍어낸 게 4조 8천억 달러예요. 금융위기 때보다도 3조 6천억 달러보다도 1조 2천억 달러 더 찍어냈습니다. 팬데믹으로 짧은 기간 내에. 돈을 엄청 찍어낸 거예요. 엄청 찍었는데 이 돈 중에서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냐 이거예요. 이때 10몇 년 동안 해소한 게 지금 그러니까 한 3조 5천억 달러밖에 안 됐다 이거예요. 네? 10%도 안 됐다 이거예요. 찍어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이거 얼마나 해소할 수 있겠는가? 지금 9조 달러 가까이 됐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는 보게 되면요. 이게 이제 인플레입니다. 여기서 이제 금융위기 딱 터지고 나서 쭉 떨어졌다가 여기 봐보세요. 좀 이렇게 올라갔어도 기껏 해봤자 한 3% 올라간 게 한두 달 정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으로 되게 가잖아요. 인플레이. 네? 금융위기 이후에는 인플레이가 안정적이었었어요. 돈을 그렇게 찍어냈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사람들이 금융위기에 돈을 엄청 찍어대니까는 저러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엄청 온다고 그랬었어요. 근데 외국을 보니까 인플레이션 안 생겨. 안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는 지금은 긴축도 안 했는데 긴축도 안 했는데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연준이 지금 3월달에 딱 한 번 올렸습니다. 0.25%. 근데 이게 그걸 계속 고공행진하고 앉아있잖아요. 3월달에 8.5%까지 올라왔습니다. 찍었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요. 돈을 그렇게 찍었는데 왜 인플레이션이 안 생겼느냐? 우리가 소위 말해서 화폐 유통속도라는 게 있죠. 돈이 찍어낸 돈이 몇 바퀴 도느냐. 얼마나 이게 돈이 잘 순환하느냐 이거죠. 순환하는데 이게 계속 떨어져요. 쫙 떨어져다가 팬데믹 나서 또 더 찍찍 떨어졌다가 화폐 유통속도가 회복이 안 돼주고 있어요. 돈이 안 돌아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공급된 돈 때문에 지금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팬데믹 이후에 우리나라도 중앙은행이 한국은행 돈 엄청 찍어냈습니다. 돈 공급했어요. 네? 1인당 국민 1인당 적어도 뭐냐면은 한 5천 제가 계산할 때 3,400만 원 이상은 우리가 또 증가가 됐어야 돼. 만져본 돈의 규모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국민 1인당이에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피부로 느끼니까 내가 팬데믹 이전에 비해서 한 5,300만 이상은 더 내 수중에 들어왔다고 생각이 드냐고요. 안 들죠? 그게 왜 그랬습니까? 돈이 안 들기 때문인 거예요. 돈이 그 엄청나게 공급된 돈이 소수한테만 다 집중돼가지고, 예? 그게 어디로 갑니까? 그게 부동산 시장, 주식 시장 이런 쪽으로 간 거예요. 예? 돈이 안 돌아요. 돈 때문에 생기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 우리 최근에 본 장단기 금리 격차 뭐 이런 얘기 하죠. 장단기 금리 격차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금리는 장기 금리가 더 높게 돼 있잖아요. 자연적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가 1년짜리 정기예금 드는 거하고 5년짜리 정기예금, 3년짜리 정기예금 드는 거 할 때 3년이 더 금리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리는 시간 개념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 격차가 축소된다는 얘기는 단기 금리가 올라가는데 장기 금리는 그에 비례해서 많이 올라가지 않다가 그럼 격차가 축소가 되죠. 그러다 이게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역전이요. 역전이 되는 게가 막 이런 겁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9로 떨어지는 거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가 더 이제 높아진 거예요. 그럼 되게 경기 침체가 온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장기적으로 장기 금리가 안 올라간다는 얘기는 금리가 낮다는 얘기는 뭡니까? 자금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자금에 대한 수요가 없다는 얘기는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이런 신호이기 때문에 그렇게들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장단기 금리 격차가 작년 3월 말 이후부터 4월 달부터 쭉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격차가. 그다음 4월 초에 잠깐 역전됐었죠. 3일 차로 제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데 했었는데 이게 쭉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는데 이때 그러니까는 전통적으로는 이 금리가 장단기 금리가 격차가 축소될 때는
연준이 그러니까는 되게 기준금리 올렸을 때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 시장 금리를 따라서 올리잖아요. 은행들이요. 대출금리들요. 예? 그러다 보면 이제 단기금리가 되게 이제 2년, 3년짜리가 이제 먼저 올라가죠. 빠르게 올라가죠. 그러니까 10년짜리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채권금리로 결정되다 보니까 이게 저기 축소가 된다고요.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은 연준이 이 기간 동안에 한 번도 금리 안 올렸어요. 안 올렸는데도 이게 축소가 된 거예요. 이게 축소가 된 거예요. 안 올렸는데도. 네?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말로만 그러니까 긴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만 했을 뿐이지 실제로 올해 3월 달에 처음 올렸잖아요. 0.25%예요. 지난 1년 동안 금리 안 올렸잖아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데도요. 그래서 과거에 장단기 금리가 격차가 축소될 때는 항상 뭐였냐면요. 연준이 금리를 올렸을 때 이렇게 빠르게 올렸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번에 올리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축소가 됐다 이거예요. 이번에는요. 그래서 상황이 다르다 이거예요. 과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그럼 왜 이제 우리가 연준의 이 물가를 먼저 제가 어디 있을 텐데. 자,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이게 위에는 한국이고요. 밑에는 미국입니다. 지금 말해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인데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최근에 많이 얘기하는 여기 3월달에 빠지니까 8.5% 최근에 그랬던 거예요. 자, 이거 봐보세요. 미국이나 한국이나 다 물가 목표가 2%입니다. 2%인데 한국은 작년에 보게 되면 여기 10월달 이전까지는 2%를 좀 넘긴 했지만은 그래도 3% 미만으로 갔었죠? 그래가지고 3월달에 4.1%까지 갔어요. 같이요. 근데 한국은행은 금리를 몇 번 올렸습니까? 4번 올렸어요. 그동안에. 4번 올렸습니다. 이때 올렸고 작년 8월달에 올렸고 작년 10월달에 올리고 올해 2월달에 올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4월달에 또 올렸잖아요. 4번 올렸습니다. 한국은행은요. 그래서 1%나 올렸죠. 0.5에서 있다가 1.5%까지요. 근데 연준은요. 미국 봐보세요. 미국은 작년 4월부터 이미 4%대를 넘었습니다. 우리보다 더 물가 상승이 높았죠. 그러다가 5% 넘어서고 뒤에 가서 6% 넘어서고 7%, 8% 넘어서는데 이때까지 금리를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연준은요. 우리 같으면 한국을 받았으면 이렇게 올라갔으면 금리 계속 올렸을 거예요. 그냥. 우리보다 훨씬 높잖아요. 인플레이션이요. 근데 연준은 이때까지 한 번도 안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3월 달에 딱 한 번 올렸죠. 0.1. 그럼 이렇게 물가 상승이 높은데 왜 연준이 금리를 안 올렸냐 이거예요. 왜 안 올리냐 이거예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좀 하기 위해서 이 지표를 먼저 보여드린 건데요. 자, 앞으로 다시 갈게요. 자, 금리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얘기한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금리 인상한다고 인플레를 잡을 수 있겠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인 거예요. 네? 지금 유가가 저 고공행진하는 것을 금리 올린다고 유가가 이게 떨어지겠냐 이거예요. 이게요. 둘째. 금리 올리게 되면요. 지금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을 엄청 풀면서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도 부채가 엄청 많이 증가했잖아요. 네? 부채가 엄청 증가했어요. 저 부채 부담 감당할 수 있냐 이거예요. 네? 금리 올리게 되면 저 어쨌든 간에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굉장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 올린다는 얘기는 채권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채권을 누가 보유하고 있냐면요. 은행들 금융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채권 가격 폭락하게 되면은 자산 손실이 생기는 거예요. 금융회사들이요. 네? 자산 손실이요. 일본이 가장 금리 못 올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플레가 일어날 때 제가 이건 정부가 아마 비유화로 표현한다면 얼굴 돌리고 웃고 있을 거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경제학 체계예요. 미국의 국가부채가 지금 그러니까 126% GDP 대비 많이 올라갔잖아요. 팬데믹 이후에요. 그렇죠? 근데 국가부채 줄이는 가장 고전적인 방식이 뭐냐면요. 인플레이션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국가부채 비율을 얘기할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건 뭐겠습니까? 소주가 한 병에 1,200원 하다가 2,400원 한다고 해보세요. 2,400원 올라 200원 올랐다고 해보세요. 소주 가격이. 그러면 소주 한 병에 그러니까 한 500몇십 원 저기 세금 붙어 있죠. 한 병에 세금이 붙어 있어요. 그럼 2,400원 되면 그것도 2배로 올라갑니다. 세금도요. 그렇죠? 예? 세금도 2배로 올라가져요. 거의 비율로 저기 측정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 수입이 증가해요. 세금 수입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국가 부채라는 것이 GDP분의 국가 채무액의 비중이거든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가 GDP를 얘기할 때 이게 실질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그러니까 우리가 경상 GDP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분모가 커져요.
올해 아마 그러니까 각 국가들이 국가 부채 비율이 많이 떨어질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크게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부채를 줄이는 것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가장 해피한 사람이 누구냐? 채무자들입니다. 채무자들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자기가 쓴 돈을 빌려 쓴 돈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니까요. 갚기가 쉬워진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해서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뒤로 그러니까 웃고 있을 거다 이거. 미국 정부는요. 예? 그 다음에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때 아까 제가 얘기했죠. 미국이 2018년도에 4번 올렸다가 4번 올렸는데 기업들이 주식시장 샀고 막 발작을 일으켰어요. 죽는다고. 예? 그래서 2019년 넘어오자마자 3번 다시 내립니다. 왜? 그걸 감당을 못하겠다 이거예요. 최대 올린 게 2.5%가 올렸는데 그걸 감당 못하겠다 이거 다시 내린 거야. 다시 내렸던 거 아닙니까? 1.75까지요. 다시 2019년 팬데믹 이전에요. 근데 그때보다 지금 경제가 더 좋으냐?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봤자 얼마나 저기 올릴 수 있겠냐 이거 미국이요. 이런 것들이 지금 부담이 있는 겁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 이게 물가도 잘 잡지 못하면서 연준의 역할은 뭐냐면 경기 침체도 방어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인플레 나왔으니까 금리 올려야 된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연준이 고려하는 건 수십 가지 변수예요. 수십 가지 변수입니다. 주식시장도 걱정해야 되고 채권시장도 걱정해야 되고 경기 투자도 걱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합니다. 자, 미국 정부 부채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 올라가게 되면 미국 국가의 이자 부담이 채권을 많이 발행했으니까 이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미국의 싱크탱크의 피터슨 연구에서 이런 걱정까지 최근에 쏟아내고 있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국가 부채가 30조 달러 넘었는데 30조 달러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세계 경제 2위인 중국, 3위인 일본, 4위인 독일, 5위인 영국 이 나라들의 GDP를 합한 것만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국민들 좀 정확히 알긴 알아라 이거예요. 미국 국가의 부채 30조 달러가 이 네 나라의 미국 다음 네 나라의 GDP를 다 합친 규모다 이거예요. 네? 그걸 정신을 차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1인당으로는 가구당으로는 23만 1,000달러라 이거예요. 미국 국민들이 부담 주고 있는 게. 네? 1인당으로는 9만 달러고 이런 것들을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보면 대외 부채, 해외에 지고 있는 부채가 16조 달러가 넘었어요. 금융 부채가. 미국이 해외 투자가들한테 빚지고 있는 게 16조 달러 나오는데 이게 GDP 대비가 70%에 해당되는 겁니다. 미국 GDP 대비. 그러니까 미국이 부채가 굉장히 많은 나라예요. 근데 이게 인플레이션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좀 쉽게 갚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 체력 봐보세요. 파란색 기둥이 성장률이고요, 연평균. 노란색 기둥이 생산성 증가율입니다. 연평균이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체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 경제가 옛날만큼 그렇게 하니까 잘 나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네? 자, 그럼 연준이 긴축을 한다고 할 때, 자, 올해까지 이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나 보고 있는데, 연준이 긴축을 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에요. 하나는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불어낸 돈을 회수하는 거죠. 두 가지 방식이 있죠. 두 가지 방식인데 문제는 뭐냐면 빠르게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경기 침체에 직격탄이 날라옵니다. 이거는 장단기 금리 역전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랬을 때 이거는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거기다가 연준은 뭐냐면요. 연준이 그동안에 연준이 아니라 미국 정부가 채권을 엄청 발행했단 말이에요. 정부가 빚을 내가지고 돈을 쓰다 보니까 단기채를 많이 발행했어요. 왜 그러냐면 금리가 제로금리다 보니까는 금리가 워낙 바닥이다 보니까 단기채를 많이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금리 연준이 올리게 되면 그게 직격탄을 맞아요. 이자 상환 부담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러니까 단기 금리 별로 원치 않습니다. 연준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금 그러니까 부담이 실물 경기에도 부담 줄 수 있고 그리고 뭐냐면 정부의 이자 부담도 가고 그럼 장기 금리 인상인데 장기 금리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 연준이 할 수 있는 건요. 연준은 뭐 기준금리 이런 거니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그러니까 매각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을 팔게 되면은 그래서 미국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만기 10년짜리 국채를 팔거나 아니면 30년짜리 되게 MBS 주택담보증권이요. 주택담보금을 뒷받침을 해가지고 만든 채권 있잖아요. MBS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엄청나게 갖고 있어요. 연준이요. 이걸 팔게 되면은 이걸 채권을 팔게 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이 해당 금리는 올라가게 되거든요.
수익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10년이냐 30년이냐 지금 뭐냐 국채냐 이거냐 이거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거고요. 10년짜리 어디에 이게 바로미터냐면요. 기업의 설비 투자에 바로미터입니다. 10년짜리. 그러면 이거를 타겟으로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거죠. 기업 투자에 악영향을 주니까. 저는 제가 볼 때 이거를 보고 있는 거고 미국의 투자가들도 이거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자 이게 그겁니다. 미국이 상한에게 대부분의 앞시계 다 몰려있죠. 앞시계 다 몰려있어요. 앞시계. 향후 4, 5년 내에 다 대부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집중돼 있어요. 그걸 주로 단기채를 많이 발행해서 그런 거예요. 단기채를. 얘 금리가 워낙 제로 금리가 오래 간다고 그러니까요. 자, 그 실제로 보게 되면은 1년 이내 이게 32%, 1년에서 5년짜리 38%, 두 개 합쳐 70%가 미국 국채가 이거예요. 미국 국채가 5년 이내 다 저거 돼 있어요. 채권의 이 보유 비중을 보게 되면요. 그 채권을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게 금융위기 이후에, 금융위기 때입니다. 쫙 은행들이 미국 채권을 이렇게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정부 채권을요. 그럼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은행들이 엄청난 자산 손실 볼 수 있는 거예요. 자기들 보유하는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니까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 시장의 큰 손은 누구냐면은 전체 국채 38%를 미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어요. 38%를. 거기서 40% 갖고 있거든요. 그 연준이 어떻게 공급하냐에 따라서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요. 큰 손이에요. 큰 손이요. 그렇죠? 그 연준이 그러니까는 채권 시장은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다는 얘기, 자기가 목표한 대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기채 중심으로 발행했다는 것이고요. 그 최근에 보게 되면 1년에서 5년 미만짜리들이 주로 이제 팔고 있는 게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30년짜리를 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건 뭐냐면요. 미국이 그러니까 15년 전에 금융위기 겪었잖아요. 금융위기가 뭐였습니까? 이 주택시장 붕괴였었잖아요. 가계부채 주택시장 붕괴였었잖아요. 이게 주택가격이 2008년 쫙, 2006년도 쫙 올라갔다 딱 터진 거 아닙니까? 금융위기가 터진 게요. 근데 그 이후에 주택가격이 쫙 올라갔어요. 팬데믹 상황에서 이렇게 아주 급증을 했죠. 주택가격이 미국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올랐단 말이에요. 올랐는데 이게 너무 과열됐다고 지금 보는 거예요. 너무 지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들이 그냥 뒤덮고 있어요. 미국 주택시장이 너무 과열됐다는 것이 미국 내에서 그냥 쏘나기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예를 몇 가지가 되면 S&P가 뭐냐면 미국 전체 전 지역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여기 하늘 색깔만 빼놓고 하나씩 이런 것만 빼놓고는 다 과열된 지역이라 이거예요. 주택 가격이. 미국 전역의 88%가 다 과열됐다 이거예요. 주택 가격이. 이런 보고서를 계속 쏟아내고 앉혀있어요. 지금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세요. 포천지에 최근에 적었는데 미국의 주택시장이 2007년 이후에 그러니까 보지 못한 수준에 지금 그러니까 도달했다. 이런 기사들을 쏟아내고 앉았다는 거죠. 국민들이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네? 자, 이것도 보게 되면은 미국 케이스 실러라고 실러 뉴스 만드는데 이렇게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보게 되면 2000년대 이후에 지난 20년 동안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다 이거예요. 네? 이런 보고서가 계속 이건 연준에서 나온 거예요. 이 빨간 선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과열된 거라 이거예요. 이게 이제 금융위기 직전에 이제 올라가는 건데 최근에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거예요. 이런 게 연준 투자은행 모든 데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앉아있는데 네?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미국 사회를 덮고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겠습니까? 심리적으로요. 네? 아, 주택시장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게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 이랬을 때, 이거 알아보세요. 이것도 보게 되면 기사인데, 하우징 마켓이 너무 뜨겁게 되고 있다. 그러면 연준이, 이게 그러니까는 붕괴되기 전에, 이거를 그러니까 좀 쿨다운 시킬 수 있느냐,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질문 던지고 앉아있고, 2008년 금융 같은 건 다시 재발시키면 안 되니까는, 이건 뭡니까? 연준한테도 그러니까는 어떤 하나의 지금 부담을 주는 거예요. 압박을 주는 겁니다. 이거 주택시장 이거 연착륙 시켜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연착륙을요. 그렇죠? 그럼 연착륙 시키는다는 얘기는 결국 뭐겠어요? 사람들이 주택을 구입하는데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게 연준이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뭐냐면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주택을 구입하잖아요. 그 주택 담보 금리를 올리는 거죠. 그 주택 담보 금리를 올리려면 아까 했듯이 보유하고 있는 MBS라는 주택 담보 증권을 파는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30년 물짜리 거를요. 연준은 그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제가 갈 때 MBS를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은 최근에 그러니까 저 금리가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연준은 금리 안 올렸는데도 2년물도 그냥 막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있잖아요. 시장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이거 10년물짜리인데 아니 급등을 하고 있잖아요. 급등을 하고 있다 보니까는 연준이 굉장히 빠르게 금리 인상할 거다. 이런 소문이 퍼지면서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채권 가격이 반드시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불만들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불만들이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모기지를 특히 보게 되면은 이미 2018년 수준을 2018년 가장 높았었는데 금융위기 이후에 이때는 넘어섰어요. 최근에 5%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들이 볼 때 10년물 이런 국채보다도 모기지의 손댈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시장조차도요. 그러니까. 그래서 시장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시장들이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서 뭐냐면 연준한테다가 시장에서 뭐냐면 너무 지금 빠르게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야 인플레이션 좀 있으면 꺾일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앉아있는 거예요. 4월달이 정점을 치고 나서 이제 떨어져갈 거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좀 너무 빨리 올릴 생각 하지 마라. 이걸 이제 좀 압력을 가하는 거죠. 이게 이제 UBS 은행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나오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겁니다. 제가 KBS 나와서도 이거 얘기했던 건데. 작년 4월달에 4% 뛰어올랐었어요. 2%돼 있다가 갑자기 딱 올라갔죠. 5월달에 5% 뛰어올라고 후반기로 갈수록 이렇게 7%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 7.9%라는 건 뭐냐면요. 1년 전에 비해서 7.9%라는 겁니다. 이게요. 7.9%, 8.5가 1년 전에 비해서. 그럼 흔히 말해서 앞에 1년 전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다음에는 인상률이 아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흔히 기저효과라고 하죠. 쉽게 얘기해서 여기 그러니까 이게 2021년도란 말이에요. 그럼 2020년도 봄에 우리가 팬데믹 유행했잖아요. 코로나가요. 그때는 막 물가가 디플레이션 될 정도까지 막 0%까지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게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1년 전에 비해서 상승률이기 때문에요. 근데 작년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이 인상률 부담을 좀 꺾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발표되는 것부터 좀 꺾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4월달 물가가 아마 그러니까 3월달이나 4월달이 정점이고 수치상으로는 이제 수치상으로 상승률이 좀 꺾여갈 수밖에 없을 거다. 이런 얘기를 미리 이제 그러니까 지금 초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좀 꺾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준도 제발 좀 너무 금리 빠르게 올리겠다고 좀 이런 소리 그만 좀 하라고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금리 얼마 이렇게 올린다니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시장에서 그러니까 채권들 막 팔고 앉아있고 막 채권 가격 폭락하고 앉아있어서 죽겠다 이거야. 자기들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시장의 의견이 가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역전이 전문가들이 온통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장단기 금리 역전 이거는 뭐 불가피하고 이거는 무슨 뭐 이건 가고 막 쏟아냈었잖아요. 3월달에 보게 되면요. 근데 3일차 날 끝났어요. 4월 1일날 딱 떨어졌다가 3일만 다시 해가지고 지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장단기 금리가 그러니까는 정상적으로 다 복구돼 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연준이 빠르게 금리 인상 못할 걸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컨센서스가 지금 모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이 금리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있다 이거 연준도 그러니까요. 이거 얼마나 올리겠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블랙록이라고 미국의 그러니까 사모펀드 중에 가장 큰 펀드죠. 얘네들이 뭐냐면은 연준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하지 못할 것이다. 이따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하지 말라는 얘기나 비슷한 얘기인데 네? 시장이 예상하듯이 그렇게 금리 빠르게 시장은 빠르게 금리 인상할 거라고 좀 떠들고 앉았는데 연준 그렇게 못할 걸 지금 이렇게 하고 앉는 거예요. 네? 그러고 앉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그러니까는 이게 나스닥주인데요. 미국의 3대 주가 중에 미국이 그 연준이 금리 인상할 때보다 한 번씩 출렁합니다. 출렁해요. 출렁하다가 근데 최근에는 뭐냐면은 이제 팬데믹으로 이제 돈 엄청 풀면서 쫙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최근에 이제 금리 올리다 인플레 충격으로 해서 이제 오래도록 떨어진 거죠. 떨어진 건데 올해는 그러니까 금리 안 올렸는데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올해는요. S&P가 똑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겁니다. 자, 연준이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 상품 가격인데요. 상품 가격인데 금융위기 이유를 한번 우리가 교훈을 삼아보자. 금융위기 이유를 생각하면은 상품 가격이 그때 마찬가지로 잘 올라갔다가 아까 얘기했듯이 다시 이렇게 진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연준이 이걸 보고서는 금리를 빠르게 올릴 필요가 없었던 명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렇게 빨리 올라간 거는 그러니까 비슷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비슷한데 이게 지속되냐 안 되냐 이게 이제 관건인 거예요. 지속되면 연준도 우리가 코너에 몰렸기 때문에 올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꺾이면은 연준도 그러니까 이제 꺾였으니까 나 금리 안 올려도 되지 이 핑계를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잡는 거는 누구 역할이냐 연준 역할이 아니라 이거죠. 유가 그다음에 곡물 가격 이런 거 올라가는 게 연준이라는 연준 동풍하고 관계가 없다 이거예요. 이거 뭐 전쟁이라든가 팬데믹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이 생긴 거다 이거예요. 지금 특히 뭐냐 전쟁이죠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풀지 않으면은 연준도 그러니까 강제로 우리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너에 물려가지고. 네? 그 충격은 고스란히 그러니까 국민 시장에 던져지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연준이 그러니까 긴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네? 아까 제가 모두에 얘기했듯이요. 근데 이제 뭐냐면 끔찍한 것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이제 뭐냐면 아까 모두에 얘기했듯이 금리를 올리거나 통화량을 해소하더라도 인플레가 막을 수 없다. 한계가 있다는 거.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근데 이 긴축을 하고 나서도 새로운 팬데믹 가을에 무슨 것도 뭐 간단한 변이가 그런 거 두개치고 저 이겁니다. 핵전쟁이에요. 지금 뭐냐면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우크라이나 꼴을 보니까는 스웨덴이나 핀란드도 그냥 불안한 거야. 네? 얘네들도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그 적경을 하든 안 하든 그 근처인 나라들이요. 그러니까 우리도 나토 가입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잖아요. 네? 나토 가입해야 돼. 올 여름에 하고 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대번에 무슨 얘기를 합니까? 니네 나토 가입하면은 가만 안 두겠다. 핵무기 쓰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앉았잖아요. 지금요. 네? 러시아는 자기들 안보상 자기들 인접 국가들이 나토 회원국가가 되는 걸 용납 못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네?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정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그러니까 중립국으로 있던 나라들 주스도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 당한 거 보니까는 우리도 나토에 가입해가지고 좀 이제 우리 뒷배를 좀 만들어야겠다 이런 건데 러시아도 가만 안 있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주도해서 서방이 이 동지를 하니까 러시아는 그러니까 그걸 이제 만에 우리 안보를 위협한다 해가지고 이게 충돌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충돌이 생기는 거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충돌했을 때 미국이 과거 이시대리처럼 러시아를 가볍게 제압하면 좋은데 제압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 힘이 없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힘이 없다는 거잖아요. 군사적으로 더군다나 경제적인 제재를 가지고는 아직까지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보고 앉아있고. 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 이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을 봤는데요. 옛날에 80년대, 84년인가 언젠가 중남미에 저기 그라나다인가 이렇게 작은 나라 있습니다. 파나마 거기로 어느 날 갑자기 레이건이 저희 미국의 그 해병대가 간밤에 그러니까 거기 상륙해가지고 이렇게 전쟁이 있는 거 있는데 그때 딱 여론조사를 하니까요 90%가 반대, 전쟁 반대 이렇게 여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뉴스가 뭐냐면 그라나다 상륙해가지고 완전히 제압했다. 그리고 우리 해병대, 우리 미국은 피해가 별로 없다. 그러니까 갑자기 90% 지지로 나와요. 미국 국민들은 베트남 전쟁에 대한 악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자기네 나라 아들, 딸 국민들이 그러니까 죽으면은 그건 싫어해요. 그건 싫어합니다. 근데 안 죽으면서 전쟁할 수 있으면 그건 지지합니다. 안 죽으면서 전쟁을 이길 수 있으면요. 그건 지지를 해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싸움하는 데 속에서 이건 간단한 싸움이 아니잖아요. 이거 쉽게 얘기해서요.